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 강의하게 된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사법의 계약과 그 효력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부터 먼저 볼 텐데요. 자, 첫 단락 보니까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됐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할까라고 질문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A로 묶여 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지문에서 찾아내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요.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요. 임대인이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라는 말 나오죠. 그래서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주다 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임대인은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입자, 다시 말해서 이 건물에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빌린 사람이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는 임차인이겠구나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어휘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인 건물주가 하는 건데요.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즉 법조문에서는 건물주가 하는 건데 계약서에서는 세입자가 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다면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해당되고요. 이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돼야 되는가, 계약서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법조문대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첫 번째, 그 다음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 적용돼야 되는 것 첫 번째,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 계약인가 법인가. 두 번째, 법적 불이익은 있는가 없는가 등이라고 했으니까 법적 불이익이라는 것이 이때 발생하는지 하지 않는지 됐어?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등등등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면요. 이 사법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사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큰 범주에 사법이라는 게 잡혀 있을 것이고요. 이 사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자, 그럼 계약 자유의 원칙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겠고,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바로 좀 전의 상황이죠.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아하, 사법에 속할 경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 적용되는 것은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법률상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개념 하나 나왔죠? 잡아주시고, 사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규이므로 사법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계약서에 뭘 쓰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법률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본 임대인의 수선 의무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 계약서에 우선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특별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때는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임의법규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은 바로 이 임의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으면 계약서대로, 계약서에 없다면 법률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임의법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해진 내용과 어긋나게 계약을 하면 당사자들에게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거나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인지 그 다음에 이어지겠죠.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 법적 불이익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이 법적 불이익이다라고 규정해주고요. 세 번째,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계약이
예, 무시되는 경우죠. 그렇죠? 예. 자, 우선 체결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이건 전제죠.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다. 법적 불이익은 있지만 계약은 유지하자. 요거예요.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단속법규라고 해주고요. 단속법규 잡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직접 파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법률 규정이에요. 자, 이것은 단속법규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속법규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됐죠? 지금 임의법규는 지금 우리 내용 보면은 법적 불이익이 없고요. 계약도 효력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단속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은 있어요. 하지만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소유한 부동산, 아파트 또는 뭐 건물 이런 것들을 직접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사람이니까. 법률에선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어긴다면은 단속법규를 어기게 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법규를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은 부과돼요. 벌금 뭐였죠? 법적 불이익 있죠. 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효력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이 급부. 자, 급부 개념 나오죠? 자, 급부가 뭐다? 계약 내용에 따른 행동에 해당된다. 이 급부를 할 의무가 인정이 돼요. 즉, 계약 내용대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켜야 될 의무를 급부라고 하는 거지. 이게 인정돼요. 공인중개사는 매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 계약서대로 매물을 넘겨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자, 부동산 받았으니까 이제 그에 관련된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계약은 유지되고 있어요. 급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급부 의무가 인정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계약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계약서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니까 바로 이제 급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편 체결된 내용이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어긋날 때 법적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계약의 효력 자체도 인정되지 않아서 급부 의무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의 효력이 없으니까 급부도 부정되는 거죠. 자, 이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에게 급부를 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급부는 계약서대로 하는 건데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강행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법규가 나오는데 강행법규. 강행법규가 나오고 얘는 법적 불이익 있어요. 근데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계약 효력이 없다는 건 계약 효력이 없는 급부 의무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바로 강행법규를 어겼을 때입니다. 자, 이미 급부를 이행하여 재산적 이익을 넘겨줬다면 근데 이제 강행법규에 단속되기 전에 이미 대금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됐다면 이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즉 강행법규를 어겼어도 이미 거래가 진행됐다면 그 거래된 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의사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동업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예요. 즉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동업을 한다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규인데 따라서 의사와 의사 아닌 사람이 체결한 동업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부정이 됩니다. 왜? 강행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 받겠고요. 계약 효력 유지 안 되겠죠. 급부 의무 부정될 겁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이미 동업자금을 건넸다면 이를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강행법규에 의해서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었을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부당이득을 돌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급부의 내용이 즉 계약서대로 행동할 때 계약서를 이행하는 내용이 위조 지폐 제작처럼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동이라면, 그죠? 뭐 위조 지폐 제작, 마약 뭐 이런 관련된, 그럼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넘겨준 이익을 돌려받을 권리도 부정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반사회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강행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있고 계약의 효력은 없어지죠. 급부무가 부정되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 이미 대금이 넘어갔다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돌려주세요라고 권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보통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단락.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자, 여기서 정당한 입법 목적, 법을 만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자, 이 경우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필요한 만큼 최소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바로 비례원칙이고,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가계약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다양함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임의법규 위반, 단속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그리고 그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도 비도덕적이냐 아니냐, 반사회적이냐 아니냐, 급부 내용에 따라서 적용 내용이 달라지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이 됐죠? 바로 비례원칙. 법규를 어긴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제재와 제한을 가하자. 이게 비례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법적 불이익도 안 주고 계약도 유지시켜줘요. 근데 이런 경우를 어겼을 경우에는 불이익은 주지만 계약은 유지시켜주죠. 이런 경우는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무시하게 되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 때도 있고, 더 심각하거나 비도덕이나 반사회적이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것이 다 전부 다 비례원칙이에요. 결국은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등의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 비례원칙, 잘못한 만큼만 벌 줍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면, 자, 22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임의법규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과 이에 어긋난 계약 내용 가운데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임의법규에서는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했죠. 임의법규에서는 사법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요.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계약서에 별 내용이 없다면 법률이 먼저이겠지만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지켜준다. 이게 임의법규죠. 다음, 두 번째,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서 계약자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원칙이라고 본다면, 임의법규가 단속법규에 비해서 이 계약자의 원칙이 훨씬 더 부합되죠. 즉, 이거하고 어느 게 더 자유롭니? 임의법규가 더 자유로운 거니? 계약사항에서 단속법규에 관련된 것이 자유롭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의법규가 계약과 훨씬 더 계약 내용에서의 자유로움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단속법규로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을 개입할 때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임의법규든 단속법규든 강행법규든 결국은 이 법규, 어떤 법규를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제재 내용이 달라져요. 이게 전부 다 무슨 원칙? 이 모두가 비례원칙에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단속법규라고 해서 비례원칙에 적용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속법규 역시 비례원칙에 적용돼서 그만큼의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비례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4번, 단속법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해서
강행법규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단속법규로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강행법규로 개입을 해? 그것은 비례 원칙을 어긋난 거야. 단속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단속법규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비례 원칙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5번,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일 때 급부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여부가 달라지겠죠. 즉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윗글을 참고할 때 첫 단락에 나왔던 그 A 있죠. 방충망 수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는 답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문제가 출제되었죠. 그러니까 미리 잡아줬을 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기역과 니은을 보시면 어디까지 비슷하냐면 여기까지가 같아요. 계약서에 방충망 수선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방충망 수선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이게 전제죠. 방충망 수선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면 계약서에 없다면 어떡하죠? 법률에 따라서 가는 거죠. 예, 법률에 따라 가는 거고요. 그럼 법률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법률상은 이제 임대인인 건물주가 하는 게 맞죠. 예, 법률상 임대인인 건물주가 하는 게 맞죠. 즉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고 맞죠? 수선 의무를 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다. 왜냐? 요것은 임의법규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 불이익은 없죠. 임의법규는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단속법규부터 법적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주가 수선을 하고 법적 불이익은 없다. 괜찮네요. 그래서 기역은 일단 괜찮은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선 의무를 지고가 잘못됐죠. 누가 해야 됩니까? 건물주가 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계약서에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수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세입자, 요게 안 되겠네요. 자, 디귿과 리을을 보시면 어디까지가 또 같냐면 계약서에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한다는 내용이 있다면까지는 같아요. 그러면 임의법규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예, 임의법규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만약에 세입자가 한다라고 한다면 세입자가 방충망을 수선해야 되겠죠. 따라서 세입자가 방충망 수선 의무를 지고요. 법률 내용과 다르게 계약한 것에 대해서 법적 불이익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왜? 임의법규니까. 이 얘기는 아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정답으로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선지 중에서 기역과 디귿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같은 경우에요. 선지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4번을 보시면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역은 단속법규고요. 니은은 강행법규예요. 요게 단속법규고 요게 강행법규예요. 됐죠? 그렇다면 두 개의 공통점이에요. 법적 불이익 있어요. 법적 불이익 있어요. 요건 공통점이죠. 계약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차이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역시 이제 단속법규는 없으니까 따라서 계약이 유지되니까 부당이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점은 법적 불이익이 둘 다 있다라는 것이고 선지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법적 불이익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25번 갑니다. 자,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그 비례 원칙에 따른 임의법규, 단속법규, 강행법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줬으면 당연히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줄 것이고 보기에서 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이 개념에 맞게끔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 내용상 보면 농지를 빌리려는 A가 있습니다. 그럼 농지를 빌리려는 A는 농지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빌리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얘기해 보자면 A가 임차인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농지 주인 B는 농지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에 합의하여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럼 땅 주인은 B니까 임대인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A는 B에게 농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1년간 농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용도에 맞지는 않았죠. 농사짓는 거와 관련 없이 사용한 겁니다. 농지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됩니다. 첫째,
법률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려준 사람, 농지를 빌려준 사람이니까 땅 주인이겠죠? 바로 B가 될 겁니다.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다른 말로 뭐로 할 수 있어요? 법적 불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판결이고요. 이 사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다. 무효니까 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거죠. 따라서 무효라고 했으니까 계약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계약 자체도 이제 무시한 거죠. 셋째,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된다. 자, 농지를 빌려준 사람은 B고요. B가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되죠. 그러면 이 받은 사용료를 돌려주는 사람이 B라면 돌려받는 사람은 A가 되겠지. 즉 A한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넷째, 농지를 빌린 사람은 A가 될 거예요. 농지를 빌려서서 얻은 이익을 농지를 빌려준 사람 B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거니까 역시 A가 B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B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B는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첫 번째, 법적 불이익 있다. 계약 효력은 무시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받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법규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거는 강행법규에 대한 이야기죠. 강행법규.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농지가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졌지만 이것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만약에 대법원이 판결했다면 그렇다면 이 반환 청구권은 없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인정해 준 걸로 봐서 강행법규에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준 정도까지만 보게 된 겁니다. 선지를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판단해 봤을 때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4개의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거죠. 그럼 선지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보통 선지의 단어 하나를 바꾼다든지 인과관계를 바꾼다든지 또는 부족한 부분을 빼놓고 그러니까 내용을 일부 빼놓고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4개가 적절하지 않을 거니까 좀 더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면 4개가 적절하지 않을 거니까. 됐죠? 자, A와 B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겠군. 지금 사법의 적용을 받았으니까 강행법규를 어겼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도 있고 계약도 무효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A와 B가 맺은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금 부과한 것은 강행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농지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벌금 부과한 게 아니라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벌금도 부과하고 계약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3번, B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 계약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무효로 판결하게끔. 즉, 벌금만 부는 것은 법적 불이익을 주는 건데 법적 불이익만 주는 것은 단속법규에 해당돼요. 근데 보기에 나와 있는 건 강행법규거든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자, 단속법규는 법적 불이익만 줘도 돼. 벌금과 과태료만 줘도 충분히 이 입법 목적, 다시 말해서 뭐 공공복리라든지 정의실현 이런 것들에 부합하기 때문에 벌금만 주자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계약은 유지시켜주고 강행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도 주고 계약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보다 이것이 상한이 더 중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농지 임대차 계약에서 A와 B의 계약은 단속법규로는 처벌하기가 너무 약하다. 그죠? 계약까지 무효화시켜야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대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여서 딱 요 케이스에 해당돼요. 요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이런 법규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벌금만 갖고는 안 되니까 계약 무효까지 판결한 것이겠고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을 좀 간단히 보자면요. A가 농지를 빌려 서서 얻은 이익을 B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급부의 내용이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없을 테니까. 그죠? 5번. B가 A에게서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은 돌려줘라 라고 한 것은 사용료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했어야죠. 부당이득에 판단했기 때문에 돌려주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 이 얘기예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어휘 문제를 보시면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A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의무를 지다 이런 거예요. 요 지다와 가장 문맥적으로 비슷하게 쓰인 것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데 이 지다가 목적어를 필요로 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지다와 비슷한 의미가 쓰인 것을 요게 A와 같은 쓰인 것을 1번부터 5번 중에서 골라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목적어도 유사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목적어 의무와 유사한 걸 가져봤더니 커피 여기서는 얼룩이 지다 해가지고요. 없어요. 네, 목적어 없고 신세를 지다, 원수를 지다, 배낭을 지다, 부담을 지다 에서 의무와 비슷한 것은 부담이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의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걸 물어볼 때는 그때는 이 서술어가 타동사냐 자동사냐 또 몇 자릿수 서술어냐 자릿수를 판단하거나 문장 구조를 통해서 또는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판단해서 목적어 유무를 판단해서 비슷한 성분들이 나와 있을 때 유사한 의미로 쓰였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문장 구조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